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랑 진짜 다를까요? 아나 까나 까나리 까나 키퍼 웨이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100일 동안 그 노래를 들어도 마지막 날에도 계속해서 아나 까나 까나리로 들려요. 나무들의 잎을 통한 태양에 비친 밝음으로 숲을 채운다. 어때요? 이런 고장난 번역기 유형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하소연이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글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아이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오가고 있는지, 점점 더 고장난 번역기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시기별 영어 고민들, 상황들 이런 것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내신 영어랑 수능 영어랑 진짜 다를까요? 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능력이요. 처음 보는 낯선 지문을 보고 아, 이 지문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일부 유형들은 뭐 세부 정보를 묻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핵심이 되는 건 글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반면에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정해진 시험범위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두가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야, 이 글의 주제가 뭐게? 이렇게 물어봐서는 변별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지고 문법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수험생들은 내신 영어 따로 수능 영어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숲에서 나무로, 나무에서 숲으로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숲이라고 하는 건 지문을 딱 받아보고 아, 이 글은 주제가 이거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에 해당하는 공부는 뭐 문법 사항도 챙겨보고 모르는 단어나 표현도 챙겨보는 것, 이런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숲이라고 하는 건 다시 글을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아, 이 글은 주제로 시작해서 예를 든 다음에 다시 주제를 반복하면서 끝내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다시 글을 크게 바라보는 거죠. 다음 질문. 네, 남들은 다 맞는다는 영어 듣기, 저는 자꾸 틀립니다. 영어 듣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수능 영어에서 영어 듣기는 배점이 어느 정도 될까요? 3, 2, 1, 37점입니다. 놀랍죠? 37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이 점수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모든 수험생들이 반드시 챙겨야 되는 점수예요. 근데 유독 듣기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진짜 영어가 안 들리는 건가? 물론 그 단어 자체의 발음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의 경우에는 눈으로 봐서 바로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귀로만 들으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예전에 유행했던 그 아나까나송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됐더라? 뭐 아나까나 까나리 까나 키퍼 웨이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팝송이 아나까나 까나리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매일 아침마다 100일 동안 그 노래를 들어도 마지막 날에도 계속해서 아나까나 까나리로 들려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노래야? 그랬더니 원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You are the kind of guy I gotta keep away. 뭐 전혀 아나까나 까나리랑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문장은 귀로 들어서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 듣기에서 굉장히 많은 오답이 발생하고 있다면 소위 말하는 기초 영어라고 하는 걸 한 번쯤은 제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네, 소위 영어 절대평가 세대인 우리 수험생들의 특징이 있느냐? 라는 건데요. 이 절대평가 세대라는 게 뭐냐면 중학교 입학했을 때부터 맞지, 영어는 절대평가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돼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시작한 우리 학생들을 이야기하는데, 네, 이 친구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실제로 받았던 질문인데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나무들의 잎을 통한 태양의 빛은 밝음으로 숲을 채운다. 어때요? 제가 한 해석이랑 해설지랑 좀 다른데 근데 제 해석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우리말인데 우리말이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제 이런 수험생들을 고장난 번역기 유형의 학생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학생은 그 영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충실하게 우리말로 다 옮겼고요. 심지어는 영어 문법 구조까지 바르게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한 게 맞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런 고장난 번역기 유형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하소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저 진짜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글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처음부터 또 읽었거든요. 그렇게 읽고 또 읽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영어 수능 지문이 기껏해야 7문장?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때 처음 읽은 문장이 7문장 해석하는 동안 잊혀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그 문장에 담겨있는 정보가 한 번도 뇌에서는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나무들의 잎을 통한 태양의 빛은 결국은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밝음으로 숲을 채운다는 건 숲이 환해졌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와 숲이 환해졌다. 만약에 이렇게 정말 정보 자체를 이해했으면 7문장 더 읽었다고 해서 그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고장난 번역기 유형의 수험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어요. 저도 나름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보통 온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텍스트만 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앞서서 영어 유치원에 가야 되냐, 학원을 어디를 보내야 되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책을 얼마나 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 지금부터라도 책을 읽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문제집을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집에 있는 똑같은 지문을 읽더라도 그냥 번역기처럼 해석만 하고 정답만 찾는 거랑 한 번 더 생각하는 독해를 하는 거랑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서서 영어 지문이 보통 한 지문에 7문장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문장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짧은 글 내에서 통일성을 해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읽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랑 무슨 상관이지? 두 번째 문장을 읽고 이게 세 번째 문장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한 번만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달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루에 10문제를 푼다면 10문제를 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가장 어려웠던 몇 지문 정도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1등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이런 유기적인 독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단어 몇 개나 외워야 되나요? 시중에 판매하는 단어장이 좋습니까? 아니면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수첩에 정리하면서 외우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친구들은 몇 개 이렇게 정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수험생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의 모의고사 등급 곱하기 15개를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항상 9등급인 학생들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러면 저는 135개를 외우란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만 많이 외워도 어느 정도는 성적에 있어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단어는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외워요? 단어장을 살까요? 아니면 수첩에 정리를 할까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어봤더니 이 영어 단어는 문맥 속에서 외우는 게 중요하대요. 맞죠? 1000번, 10,000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건 앞뒤 문장,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 수험생. 시험에서 요구하는 어휘의 양이 이 정도고 지금 우리 수험생의 어휘 수준이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하루에 몇 지문이나 풀어볼 수 있겠으며 그중에서 단어를 하나하나 사전에 찾아서 정리한다면 과연 하루에 몇 개나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들에 한해서는 일단 단어장으로 먼저 공부하시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차피 단어장만 공부하고 말 거 아니거든요. 지문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다시 문맥 속에서 그 단어를 마주하면서 그게 이제 확실히 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뜬금없는 고백이지만 하나 해보자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랑 저는 화면으로 이렇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의상을 구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옷장이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옷이 있는지 모르고 비슷한 옷을 또 구매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단어 공부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 정도는 어원별로 아니면 주제별로 이렇게 체계를 세워서 쫙 서랍장에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정보를 이렇게 꺼내 쓰기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어 공부도 기왕이면 좀 체계를 갖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수능 영어의 경향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수능 영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고 그 문제가 심지어 시험지에 어디에 배치되고 배점이 몇 점이다라는 것까지 거의 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기존에는요, 우리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문항이긴 하지만 문제를 똑같이 낸 건 아니지만 지문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수험생들이 있었냐면 저 그러면 그 지문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게 시험에 또 나왔을 때 정말 3초 안에 풀겠습니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시험의 연계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문의 소재, 주제 정도만 유사하고 똑같은 지문이 다시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강조드린 기본 어휘라던가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던가 유기적으로 글을 읽는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해진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항상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럼 이제 EBS 교재 볼 필요 없네요 라는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제가 솔직히 요즘 출판 시장의 현실을 좀 이야기하자면 영어 신규 문항이 거의 개발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문항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문항, 검증된 문항이 있다면 내 영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왜 사용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번 질문은 저는 소위 노베 수험생입니다. 중학과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기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이네요. 여러분 혹시 그 어리석은 나무꾼의 이야기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무딘 도끼날로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보게, 아니 도끼날을 먼저 좀 갈고 시작하는 게 어떤가? 그랬더니 그 나무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단 말이요. 우리 수험생들도 이거랑 비슷한 우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이제 기본에 해당하는 공부가 도로공사거든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 엄청 아깝죠. 알아요. 근데 일단 도로가 잘 닦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후반부 공부는 훨씬 더 속도 내서 공부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학생이 중학과정 공부하는 거랑 고등학생이 중학과정 공부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능이랑 딱 맞닿아 있는 개념들 중심으로 공부하신다면 저는 한 두어 달 안에도 충분히 중학과정을 다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단계로 내려가서 시작하는 거를 절대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학원 선택에 대한 고민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조언을 한다면 결국은 이 마지막 한 끝은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정보들을 어떻게든 내가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정도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논리력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뭐 그게 사실
영어를 자유롭게 영어로 놀고 뭐 이런 학원을 많이 간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뭐 단어만 많이 외우게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뭐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영어에 덜 학이라도 떼게 해야, 그래야 얘가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사실 눈물을 쏟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말을 딱 들으면 바로 눈물을 쏟으시냐면, 어머님, 참 아까운 아이죠. 근데 사실 이 아이가 가진 잠재력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어머니 탓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눈물을 쏟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 탓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막 아이를 그렇게 닥달해서 너 이것도 외워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공부는 아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의지를 갖고 해내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해줘야 되는 일은 그 아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지, 너무 과도하게 그 아이를 몰아붙여서 그 아이가 다시는 내가 영어 쪽은 쳐다보지도 않겠노라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아이는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학원을 오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영어 공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사실 영어도 언어이고요.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영어 빨리 끝내야 돼 라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더 많이를 강요하는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고장난 번역기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한번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오늘부터는 우리 아이의 사고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영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